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지. 물론 밤에 주유소에 온다고 다 이상하다는 말은 아니야. 내 말은 낮보다는 별난 놈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지. 하지만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1년이 넘게 일하다 보면 야간 손님들에게 몇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일단 나 같은 야간 근무자들이지. 곧 죽을 것처럼 지친 얼굴로 밤에 출근하거나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 또 술에 진탕 취한 놈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많고, 자기가 주유소에 왔다는 것도 모르는 마약 중독자들도 엄청나게 많아. 물론 커다란 오토바이를 몰고 떼지어 들어오는 폭주족들도 자주 만날 수 있지. 만약 네가 주유소에서 밤에 일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볼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겪은 것은 그런 흔한 타입이 아니었지. 주유소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생긴 일이야. 난 그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내가 충분히 단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뛰어넘는 것이었어. 어느 가을날의 어두운 새벽이었지. 한 성인 남자와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새벽 3시에 나타났어. 주유를 하러 온 건 아니었는지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곧장 가게 쪽으로 들어왔지. 내가 일하던 곳은 주유소와 편의점을 합쳐놓은 것 같은 형태였거든. 나는 습관적으로 어서오세요 하고 말했어.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지. 자그마한 소녀는 천천히 과자들이 있는 쪽으로 갔고, 아빠 쪽은 맥주 냉장고를 향해 곧장 걸어갔어. 그는 딱 봐도 친절한 타입의 인간은 아니었지. 찌푸린 인상에 어깨는 앞으로 향해 있었고 발걸음은 거칠게 쿵쿵거리고 있었거든. 나는 한숨을 쉬며 그를 향해 말했지. 죄송하지만 새벽 2시가 지났기 때문에 맥주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에선 새벽 2시 이후에 주류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 그는 나를 슬쩍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 코너로 이동해서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집어들었어. 그리고 카운터로 다가왔지.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폼은 마치 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지만 꾹 참고 있다는 듯이 보였어. 그는 카운터 앞에 서서 나를 몇 초 동안 강하게 노려보더니 담배 한 갑을 달라고 말했어. 나는 그가 맥주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몸을 돌려 그가 원하는 담배를 집어들었지.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 남자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 대충 과자를 골라서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나는 고개를 돌려 과자 코너 쪽의 소년을 쳐다보았어. 그는 굉장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과자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나는 담배와 음료수를 말없이 계산하면서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랬어. 주유소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보내면서 손님들에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교훈을 얻었거든. 하지만 곧 그 결심은 깨지고 말았어. 그는 나에게 구겨진 $10 한 장을 건네고는 다시 소년을 향해 소리를 질렀거든. 이번엔 좀 심했어. 그는 자기 아들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거든. 그는 선을 넘었던 거야. 아동학대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 그 정도면 내가 끼어들 이유가 충분했지. 주유소 야간 근무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지. 우리는 언제나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어야 하지. 손님들이 아무리 이상한 인간이어도 말이야. 하지만 주유소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야.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소년을 그렇게 윽박지르는 꼴을 어떻게 더 보고 있겠어. 그래서 나는 친절한 고객 응대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지. 집에 있는 내 아들놈이 생각나기도 했고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거든. 젠장, 그 소년은 그냥 과자를 고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저씨, 적당히 하시죠. 그는 나를 돌아보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말했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최대한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대답했지. 저 애가 과자를 고른 지 2분도 안 지났을 겁니다. 애 아빠라고 해서 죽이느니 마느니 하는 건 아동학대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는 카운터를 콱 내려치면서 내게 얼굴을 들이밀었어. 왜? 너도 죽여줄까?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담배와 음료수를 카운터 아래로 내려놓고 그 꾸깃한 10달러를 다시 그에게 내밀었어. 너한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명백한 제스처였지. 그런데 그 순간 지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이 보였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자 그의 오른쪽 주먹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찐득찐득한 상처에서 조금씩 피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 나는 그가 그 주먹을 나에게도 휘두를 수 있다고 확신했어. 그리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 비록 내가 그보다 3인치 정도 키가 컸지만 싸움은 키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게다가 그 미친놈의 주머니에 총이라도 들어있었으면 어쩌겠냐고. 나는 카운터 아래의 호신용 몽둥이로 손을 뻗으면서 그에게 말했어.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아이가 고른 과자는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는 이번에도 말없이 한참이나 나를 노려봤어. 그리고 갑자기 기분 나쁠 정도로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지.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다시 올게. 그리고 그는 쿵쿵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자신의 차로 걸어갔어. 나는 사무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지. 나는 경찰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그 미친놈이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나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그 차의 모습을 경찰에게 설명했어. 그러자 경찰은 갑자기 놀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어. 혹시 그가 어린 소년과 함께 있나요? 8,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말이에요. 나는 놀라서 맞다고 대답했지. 경찰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 신기해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채 전화를 끊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그것은 경찰차 한 대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 최소한 5대는 넘을 것 같았지. 이윽고 많은 수의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정신없는 속도로 많은 일들이 생겼지. 나는 덜덜 떨면서 경찰들의 질문에 답했고 놈이 괴성을 지르며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어.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놈은 자기 부인을 죽인 혐의로 수배 중이던 놈이었어. 그 소녀는 놈이 부인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이었지. 놈의 차에서는 피 묻은 망치와 톱이 발견되었고 그게 아마 그놈이 나에게 들고 오려고 했던 것들일 거야. 가장 끔찍한 사실은 바로 그 차 트렁크에 심하게 훼손된 부인의 시체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지. 놈의 손에 생긴 상처는 그 시체를 톱질하다가 생긴 것이었어. 그렇게 나는 우연히 살인범 하나를 잡는 데 일조하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은 그놈이 자기 아들에게 먹고 싶은 과자를 고를 단 2분을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지. 문득 나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놈이 소년에게 한 죽고 싶냐는 말과 나에게 했던 죽인다는 말이 결코 단순한 허풍만은 아니었으리란 사실이야. 어쨌든 난 살아있으니 그걸로 만족해. 잭이란 소년의 앞날이 좀 걱정되지만 그런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보단 어떻게든 나아질 거라 믿어봐야겠지. 사실 나도 그리 좋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 부디 소년의 인생에 행운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너희 중 야간 근무자가 있다면 내가 최악의 손님을 맞이했으니 너희에게는 선량하고 따뜻한 인물들만 방문하기를 기도할게. 부디 너희들의 인생에도 행운이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